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미주은 방송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방송에서 제발 좋아요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 보시고 그 방송만은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어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35,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지금 방송 올라간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좋아요 수는 2,600개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나 제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8월 1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는 꼬박꼬박 다 읽고 있거든요.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요, 제가 두세 개 정도의 비슷한 댓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자일링스가 AMD를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기사 보시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초반에는요, 자일링스에 투자하는 것이 왜 AMD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조금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AMD의 현재 주가는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이 하락하면서 107.58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일링스 주가도 약간 하락했습니다. 148.96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일링스 10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총 자산의 규모는 1489.6달러가 되겠죠. 왜냐면 148.96 곱하기 10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나중에 성공적으로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게 되면요, 자일링스를 갖고 계신 주주들은 자연스럽게 AMD 주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자일링스 한 주가요, AMD 1.7234개 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 따르면요, 합병 후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AMD 주식의 개수는 10개가 아니고 10개 곱하기 1.7234개니까 17.234주를 보유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MD의 주가가 107.58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107.58달러 곱하기 17.234개 하시면 자산의 규모가 1854달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은 1489달러인데 자연적으로 1854까지 자산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올리실 수 있는 수익은 24.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요, 만약에 자일링스가 AMD랑 성공적으로 합병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지금 자일링스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주식들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로블록스는 어제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 한번 찾아봤는데 별다른 소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식은 CRNC, 세렌스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개장 전에 어닝을 발표하면서 시장 도중에 8.6%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어제 8.6%나 올라갔습니다. 여기 관련된 기사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차지포인트는 8.1%, 그리고 프로테라가 7.57%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5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포부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차지 포인트를 비롯한 모든 차징 종목 그리고 전기차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 8.6%나 점프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기사 하나가 발견돼서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 46,000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46,000달러라는 수치는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번에 좋은 의견을 주고 있는 기관의 이름은요, 펀드스트랏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톰리가 대표로 있는 그러한 투자 기관이죠. 자, 펀드스트랏에 따르면요, 굉장한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가에서 한 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담한 전망치를 내놓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스트랏에 따르면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 트레이딩에는 룰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톰리 대표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의 포워드 퍼포먼스, 앞으로의 수익률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6개월 안에 한 193% 정도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올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밑으로 상승됐을 때 매수를 한다면 10%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톰리 대표가요, 덧붙여 얘기하기를 크립토에 관련된 주식에 있어서는 그가 하이라이트 강조하고 있는 주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인베이스, 두 번째는 보야저,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 이렇게 세 가지의 주식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 두세 배 정도로 비트코인보다 베타가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보다 오히려 코인베이스, 보야저,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리턴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크립토 익스체인지 주식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베이스라든지 보야저 같은 주식은요, 비트코인의 가격에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요, 트레이딩 피, 즉 수수료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 매출의 스트림, 그러니까 어디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매출의 소스를 지금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코인베이스고요. 코인베이스의 어닝이 오늘 발표됩니다. 투지데이니까 이제 화요일 밤이죠. 오늘 밤에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어닝 결과를 발표하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량이요, 2분기에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코인베이스만큼 훌륭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렌스입니다. 세렌스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시장 중에 8.6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1.7% 정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닝 결과가 좀 궁금해지죠? 자, 3분기에 논갭 EPS, 비공식적인 EPS를 보시면요, 0.62달러를 만들어내서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8센트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성적이죠. 자, 그런데요, 갭 EPS, 공식적인 EPS를 보시면 0.15달러, 그리고 이 수치는요, 전망치보다 4센트 정도가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을 보시면 96.8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했을 때는 29.4%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랑은 거의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밀리언도 초과한 것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한 1% 정도도 더 추가로 못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의 결과만 봐서는 이렇게 8%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호성적은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렌스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Record Number of Auto SOP라고 나와 있습니다. SOP라는 것은 스타트업 프로덕션, 즉 새롭게 세렌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자동차 기업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15개나 되는 기업이요, 새롭게 세렌스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개라는 숫자는요, 레코드 넘버, 최고의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고객을
이익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Adjusted EBITDA를 보시면 지금 38.7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전망치는 34에서 37이었는데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마진을 보시면 63.3%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로스 마진이 75.4%가 나왔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논갭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68.9%가 예상치고요. 실제는 79.1%라는 굉장히 좋은 총 수익률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망치를 좀 살펴볼 텐데요. Q4 이번에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를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는요. 갭 레비뉴가 97에서 한 101 정도가 돼서 지난해랑 비교하면 한 6%에서 11% 정도의 성장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8.65니까 지금 전망치에 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호실적은 기대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넷인컴도 마찬가지입니다. 3밀리언에서 7밀리언 정도의 넷인컴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는요. 지금 순이익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실적인지는 우리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2024년까지 매출의 전망치를 보여줬는데 600에서 한 700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자체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가 지금 589.87 밀리언이니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매출의 그 타겟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금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공유할 내용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텔라닥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는요,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텔라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또 어떤 분들은 텔라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굉장히 극과 극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텔라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의견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서는요, 이번에 텔라닥이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트릭스, 평가 항목이 있다. 과연 어떤 수치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요, 첫 번째 세 줄이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주식은요, 스토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롱텀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물론 하나의 기업이 얼마만큼 매출을 만들고 순이익을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시점에서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스토리를 믿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의 시장에는 동시에 바이어와 셀러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재밌죠, 사실. 왜냐하면 똑같은 시점에 같은 기업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거고요. 또 어떤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굉장히 좀 복잡해졌다. 그렇죠. 뭐 리본과의 합병도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텔라닥이라는 주식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스토리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토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과연 컨슈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의 행동이요, 퍼머넌트하게 바뀌었는가, 영구적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잠시 바뀐 것 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로는요, 지금 푸드 딜리버리라든지 이커머스, 아니면은 리모트 워크라는 것은 이제 중 같은 기업을 얘기하죠.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좀 실적이 좋았던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그런 거고 아마도 2020년만큼 좋은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닥터즈 오피스,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야말로 팬데믹 때문에 진짜 많이 좀 붐이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래와 같은 수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생각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퍼센티지가 뭐냐면요,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텔레닥에 지금 멤버로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가 원격 진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퍼센티지가요, 2020년 1분기에는 13.4%, 그리고 2020년 2분기에는 16%,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1년 1분기, 2분기에는 예전보다는 오히려 사용률이 줄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텔라닥이라는 기업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중에서 텔라닥의 원격 진료를 사용하는 퍼센티지는요, 이제 20%를 넘어서 21.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아직까지 이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해서 원격 진료라는 그 진료의 방법이 수그러질 것이다라는 증거는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텔라닥은 계속해서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의 취지였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팬데믹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 세상인지 한번 의견을 공유해 주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래간만에 아크인베스트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투심플 홀딩즈 is still favorite at 아크인베스트. 투심플 홀딩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럭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도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아끼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아직도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트럭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인 투심플 홀딩즈에 굉장히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31만 1,657주를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담았고요. 금요일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6만 주 이상을 또한 ARK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스 ETF에 담았다. 따라서 두 개의 ETF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수한 데는 아마도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추가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이번에 투심플 어닝 업데이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추가적으로 캐피탈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용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뽑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좀 인력적으로 좀 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뽑으면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프로펠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펠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어붙일 것이다. 앞으로 개발을 밀어붙일 건데요. 어떠한 개발을 하고 있냐면 L4, 레벨 4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한 지금 나비스타라는 기업과 함께 프로덕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할 것이다. 자율주행을 활용해서 플라이트 네트워크니까요, 운송 그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다라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요, 올 초에 IPO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네요. 300만 주나 지금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IPO 가격은 $40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요, 34.35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10%도 넘게 하락한 상황이죠. 참고로 투심플 같은 경우는요, 한때 $70까지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투심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미래가 전망이 좋다면 지금이 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보가 저 역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트럭을 만드는 기업은 테슬라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Jefferies upgrades Tesla, predicts shares to rally 22%, says company is still the innovation leader. 자, 제프리라는 그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최근까지도 테슬라에 관련해서 매수 의견을 주지 않고 있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반갑게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했다, 올려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앞으로 12개월 안에 테슬라의 주가가 22%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필립 하우초이스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다. 테슬라의 주식을요, 바이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원래는 이제 홀드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이유를 대주고 있냐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리딩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리거시는 뭐냐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강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토요타라든지 아니면은 벤츠라든지 뭐
뭐 미국에는 포드 그리고 GM이 있겠죠. 이러한 레가시 기업들이 이번에 EV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제품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배터리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테슬라 그리고 이제 BYD라는 중국 기업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인벤토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조업에서 인벤토리 관리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을 우리가 예를 들어봤을 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벤토리 관리가 잘 돌아가면서 갑자기 기업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팀 쿡이었고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요. 인벤토리가 거의 없죠. 왜냐면 만드는 족족 그냥 판매가 되니까요. 인벤토리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는 다이렉트 셀링이다. 따라서 중간에 중개자가 없죠. 이 부분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와 다이렉트하게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이미 구독 모델을 발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구독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한 기업은 이제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테슬라의 주식은요. 올해 들어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횡보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리거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에 좀 그 EV 쪽으로 진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프리가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건강한 커렉션이다. 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쪽으로 빨리 들어와 줘야 전기차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단기적인 걱정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디맨드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회사죠. 자, 특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딸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만드는 차를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세일즈를 높여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프리가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850으로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700에 머물고 있었던 타겟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간 셈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지금 주가에서도 20% 넘는 건강한 성장을 보여줄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기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마켓의 전망치를 던져줬는데요. 어떠한 시장의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투자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시장의 전망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말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전망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투자 기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맵집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투자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을 다 현금으로 확보해 놓고 지금 시장이 폭락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 재산을 다 지금 주식시장에 놓고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나의 자산 중에서 50%, 60%, 70% 이렇게 자산을 투자를 활용하시고요. 나머지 자산들은 이렇게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혹시 모를 폭락장에도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상승장에도 대비를 하는 양쪽 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S&P 500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올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러한 추세가 2022년까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전문가의 이름은 조나단 골럽이고요. 이분은 칩 US 미국 쪽의 주식 관련 전략가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S&P 500의 전망치를 2021년 말까지는 4,600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4,600이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3%에서 4%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요. 말씀하시기를 내년 말이 되면 5,000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 4,4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S&P 500이 5,000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올해 말까지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5개의 분기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EPS를 저평가했었다. 따라서 예측치가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2분기를 예를 들었을 때 2분기의 전망치는요. 지금 실제로 16%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6% 정도 초과 달성을 모든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출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5% 높은 실적을 발표했고 마진,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 역시 11% 정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실제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추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쉘프가 다 비어 있었는데 따라서 인벤토리가 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왜냐면 2020년에는 아무도 이렇게 재고를 확보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너무나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다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판매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따라서 스톡은 충분하다. 인벤토리가 많이 확보됐고요.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프라이스 파워가 있다.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도 소비자의 그 비용을 지출할 만한 능력, 스펜딩 파워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웨이지가 요즘에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임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 올해 말까지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불마켓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장의 전망치인데요. 바클레이입니다.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요, 크레딧 스위스랑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클레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어닝의 그 증가세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클레이는 내년 들어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클레이가 한 것이 뭐냐면요. 올해 성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내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어떠한 식으로 그 기업들을 선별해 봤냐면 어닝 퍼 시어, 즉 EPS의 그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55%가 넘어가는 기업, 그리고 이러한 성장률 다음에 내년에도 16% 이상의 어닝의 성장을 기록할 만한 그런 기업만 따로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일단 시가총액이 5빌리언 이하로 떨어지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제외를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성장세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닝의 성장이 올해는 55%, 내년에는 16%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좀 되는 기업만 선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바클레이에서 평가할 때 매수 의견을 주는 종목만 포함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1년 내에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이러한 주식만 해서 10개를 간추려 봤습니다. 자, 바클레이가 추천하고 있는 첫 번째 주식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업사이드 투 프라이스 타겟 앞으로 19%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닝의 성장률이 71%, 내년에도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요. 35%나 순이익이 향상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The TJX Companies입니다. 자, TJX 같은 경우는요. 27%나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닝이 766% 성장했고요. 내년에도 27%로 건강한 성장률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이키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예상 주가까지 13% 정도의 성장이 남아 있고요. 올해 어닝은 123%나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닝이 20%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울트라 뷰티입니다. 울트라 뷰티는 올해 같은 경우 176%의 성장률, 내년에는 23%의 어닝 성장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까지 33%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36%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고요. 올해는 어닝 성장이 91%, 내년에는 18% 정도가 됩니다. 조금만 내려가 봐서요. 스퀘어가 남아 있죠.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올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앞으로 12개월 안에 22%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성장률은 164%, 내년에도 40%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 역시도 앞으로 10년 국채 금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정말 발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은 언제쯤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 출연하신 전문가의 이름은요,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팔로우를 하는 능력 있는 이런 전문가분입니다. 이분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좋아요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혹시 방송이 마음에 들었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Don't listen to the policymakers. Listen to the C-suite in corporate America. Why is that so important? Because if you just look at your macro models, they're not capturing structural change. And there's a lot of structural change going on in the economy. So listen to those driving. I completely agree with Rick. Business investment is going up. You have strong household demand, you have strong corporate demand, you have strong government demand. Do you really want to put the Fed on top of that? He spoke about a really important thing, which is resource misallocation, because the price signaling mechanism is distorted. That's not a good thing. We have excessive and I would say irresponsible risk-taking in some parts of the economy. That's not a good thing. We have a housing market that's pricing out Americans. That's not a good thing. So when I look at that, this is time for the Fed to start tapering. If it doesn't, we don't only risk the durable, inclusive, sustainable recovery, we also risk the Biden administration's agenda. That you already have people say, cut on fiscal. The economy is too hot. Actually, no, keep the fiscal because that's investing in physical and hopefully human infrastructure. That's your argument in the Washington Post this morning, Mohammed. Just published the title, The Fed's Ultra-Loose Monetary Policy Could Hurt Both the Economy and Biden's Agenda. Mohammed, Bill Dudley has made the point that when they do go, because they're waiting too long, they'll have to go much more quickly and rates will have to go higher. You've had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with Mr. Dudley over that, the former New York Fed president. Is that gap sort of tightening for you and him? That maybe that's the scenario you could see playing out? Look, I have tremendous respect for Bill. And when Bill says, look, they're going to slam on the brakes in a really big way, I pay attention to what Bill is saying. He was in the New York Fed. He understands how these dynamics are working. So, you know, I pay attention to what he's saying. The reason why I don't think we get there as fast as he said we may get there is because it's not just a question of what they should do. It's a question of what they're willing to do. And this Fed is very, very concerned about another disruption to the markets. They remember 2013. They remember the fourth quarter of 2018. So they're going to go slow, even though they should go a little bit faster than they have been so far.